봅시다. 우리 이제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에 인권 보장을 위해 헌법에 규정된 제도적 장치 좀 보도록 합시다. 예, 제도적 장치. 자, 보시면은요, 일단 첫 번째 거기 뭐라 나와 있니? 국민주권의 원리라고 나와 있죠. 국민주권의 원리. 자, 여기는 국민주권의 원리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축자적 의미를 좀 동원을 해보셔야겠지. 국민에게 뭐가 있다는 얘기야? 주권, 즉 주인으로서의 어떤 권리가 있다 이런 얘기겠지. 되시겠죠? 그래서 국민이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이런 얘기예요. 있는 권리가 있다. 요거를 좀 잡아 놓으시고요. 자, 그래서 보통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행사가 되냐면은요. 선거에서의 어떤 투표권 행사,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실 거고, 또 한 가지 앞에서도 얘기했던 국민투표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헌법 개정 이런 것들에 들어가실 수가 있겠죠. 되시겠지?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게 좀 중요한데, 밑에가 이제 법치주의라고 나와 있어요. 법치주의. 그리고 법치주의의 의미는 뭐겠어요? 법으로서 뭐하자? 통치하자. 법으로서 통치하자라는, 여기 있는 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념, 생각, 사상, 요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시겠죠? 법으로서 통치하자라고 하는 이념, 그 다음에 생각, 사상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을 무조건 이 법으로서 통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뒤에서도 한번 더 배우겠지만은요. 이 법을 만드는 기관이 필요해. 그 법을 만드는 기관을 우리가 세 글자로 입법부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입법부. 요 입법부를 우리가 다른 말로는 국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되니? 자, 그래서 이런 입법부가 만든 법을 해서요. 입법부의 법률 제정을 통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하게 되냐? 국민들을 통치를 하고, 정확히 국민들을 통치한다니까 좀 그러네요. 국가를 통치할 수 있다.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근거가 된다라는 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런 법률에는요, 당연히 국민의 어떤 권리와 의무,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안 돼.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국민들의 어떤 권리를 부여한다든지 아니면 의무를 부여할 수가 없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법률의 어떤 법률의 목적과 내용을 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합법적이라고 얘기를 좀 해봅시다. 합법적이어야 한다. 요것도 좀 기억을 해 놓읍시다. 되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 이제 법치주의 같은 경우에 또 여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것들이 굉장히 또 많아요. 이 법치주의에서 우리가 요것도 한 가지만 기억을 해 놓읍시다. 권력 분립. 이것도 우리 이제 방학 동안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요 권력 분립 같은 경우에는요, 삼권 분립을 명시했다. 이렇게 좀 적어 놓읍시다. 삼권 분립을 명시했다. 우리 중학교 사회 때 배웠어요. 뭐가 있어? 입법부가 있고요. 사법부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행정부가 있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그래서 입법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국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사법부 같은 경우에는 법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정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서로가 서로를 견제를 합니다. 핵심은 이거야. 견제. 그럼 견제하는 이유는 뭔데요? 권력의 독점을 방지하는 겁니다. 이 권력 분립하는 이유가 중요해. 권력의 독점을 방지한다. 권력의 독점을 방지한다. 되시겠지? 만약에 여기 있는 사법부한테 힘이 너무 많이 세다라고 해볼게. 그러면 만약에 사법부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이제 재판을 때려서 징역한 60년, 60년 좀 아닌가? 뭐 별것도 아니야. 만약에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슈퍼마켓에서 과자 봉지 하나를 훔쳤어. 근데 이 새끼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뭐해? 징역 20년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말도 안 되잖아. 맞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런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가 서로가 서로를 견제함으로써 권력이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 있도록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언제 한번 무너졌어? 군부 독재 시절에 이게 완전히 또 붕괴가 됐었죠. 국회도 완전히 장악돼서 없어져 버렸고 법원도 완전히 장악돼서 사실상 기능이 없어져 버렸고요. 그래서 거의 이제 당시에는 행정부의 힘이 완전히 강력했었던 시절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독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시겠지?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헌법재판소도 좀 봐봅시다. 헌법재판소. 이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도요, 아까 얘기했었죠? 헌법에 대해서 뭐 하는 거야? 재판을 하는 곳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얘도요, 두 가지의 어떤 성격을 지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위헌법률 심판입니다. 위헌법률 심판. 여기는 위헌법률 심판도 출제문에 동원해봐. 무슨 뜻이야?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이 있는가를 판단하시는 겁니다. 이랬지? 그래서 어떤 사건을 재판하는 과정에서요, 과연 헌법에 대해서, 헌법을 제대로, 말도 안 나오네. 끝날 때쯤 되니까. 헌법에 위배되는 일이 없었는가? 요거를 판단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시겠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게 있지 않았는가? 혹은 자유권을 침해하진 않았는가? 그런 것들, 헌법에 위배되는 일이 없었는지를 판단하는 게 뭐다? 위헌법률 심판입니다. 라는 얘기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있습니다. 얘도 알고 계세요. 헌법 소원 심판입니다. 헌법 소원 심판. 요 헌법 소원 심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요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만약에 이 헌법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정확히는 얘도 또 두 가지로 쪼개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구체적 사건을 재판을 합니다. 구체적 사건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본인이 여기 있는 위헌법률 심판을 했어. 위헌법률 심판을 합니다. 근데 자신이 이런 부당한 어떤 대우를 받았다라고 생각해서 위헌법률 심판을 제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거기서 인정받지 못해요. 정확히는 심판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부당한 일을 받았다는 걸 인정받지 못한다고 했을 때 이를 직접적으로 어디에? 헌법재판소에 구제 신청을 합니다. 헌법재판소에 구제 신청을 한다. 되시겠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위헌법률 심판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헌법에 어떤 위배되는 대우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게 만약 기각이 돼요. 인정받지 못해. 그러면은 헌법재판소에 구제 신청을 하는데 그거를 누가 해주냐면요. 이걸 알고 계세요. 법원에 의해서 헌법재판소에 이거를 구제 신청을 대리로 할 수 있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시겠지? 수업 끝났으면 약간 정신이 좀 오락가락해요. 위헌법률 심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제 이걸 인정받지 못한다고 했을 때, 헌법재판소에 구제 신청에 대리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신청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한다. 요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할 거예요. 위헌 심사형. 위헌 심사.
요렇게 보통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만약에 국가 권력에 어떤 부당한 행사가 있었어. 아까 얘기했던 거, 꼬꼬무 얘기했던 것처럼요. 국가 권력이 자신의 어떤 권리를 침해했다라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뭐 해야겠어? 구제를 받아야겠죠? 그럼 이 구제받는 것들은 우리가 전부 다 뭐라 얘기했었니? 무슨 권이라고 얘기했어요? 청구권이라고 얘기했었지? 이거 좀 치울게요. 청구권. 그래서 여기 있는 청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이해를 해봅시다. 헌법 소원 심판 중에 권리를 뭐한다? 구제받는 권리 구제형이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해 놓읍시다. 되시겠지?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위헌심사형은 뭐야? 헌법에 위배되는가를 판단하는 거고, 권리구제형은 말 그대로 권리를 다시 뭐 해달라? 구제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를 어디에서 한다? 헌법재판소에서 한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되시겠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면요. 인권에 대해서 인권보호기관이 있어요. 인권보호기관. 가장 대표적인 거 예시를 좀 들어보면은 국가인권위원회. 제일 대표적인 거예요. 국가인권위원회. 만약에 본인이 이런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고 권리를 침해받았다라는 거를 확인을 하고 싶어, 인정받고 싶어, 그랬을 때 여기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찾아가서 자기가 이런 어떤 대우를 받았는데 이런 게 이제 과연 헌법에 위배되는 겁니까? 라는 걸 확인을 하고, 만약에 여기에서 그게 이제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본격적으로 법원에 이제 제소를 하기도 하고요. 법원에 이제 소를 제기하고요. 그 법원에서만 인정이 안 돼. 그럼 또 어디로 가시면 되겠어? 헌법재판소로 가주시면 되는 거겠지. 되시겠죠? 그런 것들. 자,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런 어떤 제도적 장치 같은 경우에 전부 다 우리가 어떤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잖아. 인권을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이런 어떤 국민의 인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한되는 경우. 주로 이제 자유권이 여기에 해당되게 될 텐데, 이런 어떤 인권이 제한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해 제한적으로,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해 일부 용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용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허용되고 인정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우리 이제 코로나 때 생각해보시면 편할 거야. 코로나 때 어땠어? 전염병이 도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국민들이 10시 이후에는 음식점이나 이런 데 들어갈 수 없고 10시 이후에 영업정지 이런 거 있었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국민의 자유권을 뭐 하는 거야? 침해하는 것들이지. 맞아? 그래서 핵심이 이거야. 공공질서 유지를 해서 일부 용인이 되지만 그렇다 해서 본질적인 어떤 인권은 침해할 수 없습니다. 본질적인 인권 침해가 허용되는 건 아니야. 그것이 허용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10시 이후에 영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걸 제한할 수는 있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공권력, 경찰을 투입해서 막 때려 부수고 억지로 멱살 잡고 끌고 나오고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되시겠지? 당연히 사람으로서 보장받아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한해서는 제한적으로 허용이 된다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그 밑에 한번 가보자. 밑에 교과서를 한번 보세요. 판례로 알아보는 기본권이라고 나와 있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라 나와 있어? 뇌손상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어떤 삶을 살 수 없는 사람이 존엄사,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산소호흡기를 제거하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인간 존엄성을 보장받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간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요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시겠지? 또 한 가지, 행복 추구권. 자신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 그래서 무의미한 어떤 연명치료 이런 것들을 받지 않을 권리도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대법원 판결로 이제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자, 그 16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16페이지. 탐구활동. 참정권,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평등권 이렇게 나와 있죠. 읽어보시면 됩니다. 왜?
여기 우리 다 해놨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사례를 한번 읽어보시면서 판단해보시면은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 16페이지 헌법소원 심판을 통한 기본권 보장. 거기 뭐라 나와있어요? 육군훈련에서 강제로 종교 행사를 받았던 훈련병의 예시가 나왔지. 그 훈련병의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야? 종교를 뭐 할 수 있다.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고 종교의 어떤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라는 거, 그거를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되시겠지? 자, 그 다음에 뭐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제7차 헌법 개정 그리고 제9차 개정 헌법 1987년 우리 이제 6월 민주항쟁 있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여기 써놨죠? 9차 개정이다 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내용이 되게 길어요. 내용이 되게 긴데 핵심은 이거야. 국민들의 어떤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그 예시를만 보시면 뭐라 나와 있어? 세 번째 줄 보세요. 위에서 세 번째 줄. 신체 자유에 대한 무엇을 보장을 강화했다. 신체 자유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였다. 좀 이렇게 나와 있지.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해서 기본권 침해 무엇을 명시했다. 한계를 명시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헌법재판소, 그 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 제가 여기 써드렸죠? 인권보호기관, 국가인권위원회까지 함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시겠죠? 자, 제가 왼쪽에다가 좀 더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얘는 이제 달달달 외운다고 될 문제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단순 암기라기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어휘가 좀 되셔야 문제를 푸시는데 조금 지장이 없을 거야. 이유는 지금 여러분들 통합사회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여러분들 28학년도 수능이죠. 28학년도 수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통합사회 통합과학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어떤 과목들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거는 일단 어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독해력. 당연히 두 개는 여러분들 무조건 갖고 계셔야 되는 거야. 이게 요 과목이 이제 암기 과목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물론 암기는 하셔야 되는 부분 몇 개까지는 있어. 근데 이거를 그냥 생짜 단순 암기로 해가지고는 절대로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는 없을 겁니다. 특히 이제 예시문항 이런 것들 봐보시면은 전체 문제가 이제 25문제인데 그 25문제 중에 뭔가 단순 암기로서 뭔가 해결한다. 그 내신 마냥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없습니다. 좀 솔직히 말하면은 자료 해석도 굉장히 많고요. 이제 좀 복잡한 어떤 시스템으로 굴러가고 있는 지금 현재 통합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뭐 수능을 봐봐야 알겠지만 6월, 9월 모의평가 이런 것들을 좀 봐봐야 알겠지만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요 강의 들으면서 본인이 뭔가 좀 이해가 안 간다 내지는 뭐 잘 모르겠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열심히 좀 찾아보시고 해 나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되시겠죠? 모든 걸 다 떠먹여 드릴 수는 없어요. 사람마다 전부 다 받아들이는 속도가 다르고 알고 있는 지식이 다 다른데 그걸 모든 걸 다 똑같이 할 수 있으면 좋죠.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최대한 다 쉽게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돌려보고 직접 좀 찾아보기도 하고 하면서 좀 능동적으로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되시겠죠? 가봅시다. 17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이제 시민 참여라고 나와 있어요. 얘도 뭐 그닥 뭐 어려운 거는 아닙니다. 시민 참여도요. 가보시죠. 자, 거기 나와 있는 이 시민 참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예요.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거야. 특히 어떤 공적 문제나 정치 참여 과정에서 적극적, 주체적 모습을 띠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시민 참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시겠지? 자, 그럼 이런 것들은 왜 하냐 이 얘기야. 제일 첫 번째,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합니다. 외우지 마세요.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잘 봐. 대의가 뭐냐면요. 내가 어떤 의견에 대해서 대신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의 의견을 대신한다 이런 얘기야.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정치 참여 과정에서, 정치에 이제 참여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사가 좀 다 다르죠? 부자도 다르고, 가난한 사람 다르고, 그 다음에 니들 같은 학생도 다르고, 저 같은 어떤 30대 사람도 다르고, 요구하는 사항이 다 달라. 요구사항의 어떤 다양화가 있어요. 근데 이런 요구사항들이 다양화가 되어 있는 과정에서 문제가 뭐냐면은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됐니? 그래서 이 요구사항이 다양화되는 과정에 어떤 다수결의 원리가 작용을 할 수밖에 없죠. 투표도 이제 누가 제일 높은 득표를 했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지 않니? 근데 이런 다수결의 원리에서 당연히 여기 이제 선출된 대통령이나 아니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국민들의 의견을 대변해야 됩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대변해야 돼. 근데 이런 대변을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의사를 대변을 할 수밖에 없겠지. 근데 이 과정에서도 모든 국민들이 의견이 다 똑같진 않잖아? 맞지?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대다수의 여론을 반영합니다. 여론을 반영할 수밖에 없어. 그럼 당연히 다수라는 얘기는 소수도 존재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소수의 의견을 피력, 겉으로 드러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과정에서 무엇을 한다는 얘기예요? 시민 참여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겠지. 되시겠죠? 그럼 이런 소수의 의견을 피력하는 과정에서 뭐가 들어가 있어? 시위도 있을 거고요. 1인 시위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시민단체를 조직하기도 하고, 또 내가 만약에 직접 정당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겠죠. 정당 가입을 할 수도 있을 거야. 나의 어떤 정치적 의견과 비슷한, 근데 내가 요구하는 바는 좀 소수의 의견이야. 그래서 그 소수의 의견을 대변하는 정당에 참여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익단체 활동. 이따 한번 더 얘기할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만 좀 써놔 드린 거예요. 이익단체 같은 경우는 뭐야?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신의 이익을 표출하는 그런 집단이 들이겠지? 많이? 되셨고요. 자, 그러면서 당연히 이런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로는 주권자로서의 권리 행사.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권력 남용을 방지하죠. 권력 남용 방지.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전부 다 뭔데? 국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이제 표출이 되게 되면은 당연히 권력을 행사하시는 윗대가리 분들도 당연히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뭐 하는 거야? 맨날 이제 선거 때마다 투표하세요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니? 투표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런 어떤 투표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자, 그래서 시민참여 방안이 있어요. 시민참여 방안. 어떤 식으로 행사가 되나? 여러 가지 이제 방안들이 있는데, 당연히 첫 번째로 뭐가 있겠어? 선거가 있겠죠. 선거. 이게 가장 대표적이죠. 이 선거는 뭐야? 투표를 하는 거죠. 투표. 이런 선거는요, 전부 다 투표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기 있는 이익집단. 이익집단. 그럼 이런 이익집단은 뭐냐? 무조건이에요. 개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대변. 되시겠지? 내가 만약에 뭐 부동산 관련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럼 그 부동산 관련한 또 이익 집단들이 있을 거고, 내가 뭐 교육 쪽에 있으면은 교육과 관련한 어떤 이익 집단들이 있겠지. 그런 것도 이제 가입을 하는 거고,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지구과학이든 아니면 뭐 통합사회든 사회, 뭐 사회과 교사들이 모여서 만든 그런 단체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교육과정이 이제 개편이 됐잖아. 그럼 개편되는 과정에서 되게 많이 빠진 게 뭐냐, 역사 쪽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사나 동아시아사 이런 어떤 그 역사 과목들이 상당 부분 좀 통합사회 과목에서 빠져있단 말이지. 거의 대부분 이제 기반을 두고 있는 거는 이제 15개정 교육과정의 통합사인데, 거기에 이제 추가로 들어가는 게 뭐 지리, 한국지리, 세계지리, 뭐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뭐 이런 것들이고, 역사 쪽은 완전히 그냥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
과를 역사 관련된 이제 교사분들께서는 당연히 이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런 이익집단에 가입을 한다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랑 조금 구분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시민단체예요, 시민단체. 거기다 나와 있는. 그럼 이 시민단체는 그럼 뭐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이 시민단체는요, 보통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해요. 뭐 환경단체나 이런 사람들 있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 개인의 이익, 이걸 다른 말로는 사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는 공공의 이익은 줄여서 공익이라고 얘기를 하겠지. 그래서 사익을 대변하는 이익집단과 공익을 대변하는 시민단체, 이렇게도 들어갈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한테도 좀 익숙한 뭐 청원, 뭐 국민청원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죠? 대표적인 게 국민청원. 이런 것도 들어가실 수 있을 거고, 제가 얘기했던 정당에도 뭐 할 수 있어? 가입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어떤 방안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시겠지?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제 또 파생되는 것들이 좀 중요해요. 요 파생되는 거. 이게 뭐냐면요. 시민불복종입니다. 시민불복종. 요 키워드는 좀 잘 알고 계세요. 이번에 이제 그 9월 모의고사, 여러분들 이제 고1, 통합사회 고1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되는데, 이 시민불복종의 어떤, 필요 요건이 뭐냐라고 이제 묻는 질문이 나왔었어요. 이 시민불복종 일단 의미부터 좀 생각해보자. 얘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국가의 부당한 행위에 저항하는 방법입니다. 부당한 행위에 저항을 하는 거예요. 저항. 국가의 부당한 행위에 저항을 한다. 그래서 이런 부당한 어떤 행위에 저항을 하는 건데,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가 위법행위입니다. 위법행위야. 이걸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위법행위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만약에, 우리 국가가, 만약에 우리 이제 국민들을 막 이제 뭐 침해를 해, 뭐 자유권도 침해하고 막 그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겠어? 뛰쳐나와야겠지. 뛰쳐나와서 뭐 집회도 하고, 그 다음에 원래 해야 되는 일도 하지 않고 막 이렇게 뛰쳐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위법행위다, 이 얘기야.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뭐 그런 것들이죠. 만약에, 우리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런 것들 생각해보시면 좀 편할 것 같아. 그러니까 6월 민주항쟁 때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도로 나와서 도로를 이제 점거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행진을 하고 시위를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시민 불복종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저기 뭐 광화문 이제 내거리 사거리에서 이제 뭐 시위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시민 불복종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시겠지?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시민 불복종의 어떤 조건들이 있어요. 조건들. 첫 번째는 뭐냐면은요, 목적의 정당성입니다. 목적의 정당성. 얘기를 해봐. 이 목적의 정당성은 뭐겠어요? 국가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일을 했을 때 당연히 항거해야 됩니다. 부당한 일에 저항을 해야 된다. 요거 첫 번째 하나 알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는 비폭력성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 비폭력성 여기 들어갈 거고요. 세 번째가 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처벌을 감수해야 됩니다. 처벌을 감수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지금 행동 자체가 전부 다 무엇이기 때문에, 위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 말은 법을 어기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받을 수밖에 없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법을 위반했으니까. 이랬니?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요거예요. 얘도 좀 중요해. 네 번째, 최후의 수단입니다. 최후의 수단. 합법적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야 돼요. 문제는 이거야.
합법적 방법을 동원했어.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이익단체도 가입해보고 정당도 가입해보고 뭐 또 해보고 다 해봤어. 청원도 해보고 다 해봤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어. 그랬을 때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시민 불복종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되시겠죠? 그래서 이 시민 불복종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면은 인도에서 있었던 간디의 소금 행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소금 행진. 그게 이제 여러분들 18페이지 밑에 나와 있죠. 간디의 소금법 폐지를 위한 시민 불복종. 이게 뭐냐면은요. 당시에 이제 영국이 소금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소금에 대해서 얘들이 이제 가져가는 소금에 대해서 세금을 대폭 낮춰버려서 인도 사람들이 벌 수 있는 어떤 이익을 완전히 차단해버린 거야. 그래서 그런 소금법을 제정을 하니까 당연히 인도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의 어떤 이득을 빼앗아가는 거잖니.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이제 부당하다라고 주장을 했고, 근데 합법적인 방식으로 여러 번 했지. 근데 씨알도 안 먹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는 간디가 여러 사람들을 이끌고 소금 행진을 합니다. 소금법 폐지를 위해서 소금을 두고 이제 행진을 해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게 어떻게 나와 있어? 소금법 폐지를 위해서 평화적으로 행진했고, 행진에 도착했을 때는 수천 명으로 늘어났고, 이튿날 간디와 군중은 바다에서 직접 모도하고요. 소금을 만들어 버렸고요. 되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것이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것이 비폭력 불복종 운동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엔 이제 어떻게 돼요? 간디가 이렇게 들고 일어나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소금법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폐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금법 폐지. 되시겠죠? 그러니까 일단 소금법이 국내에서 소금도 못 만들고, 첫 번째 이거야. 이거 그냥 참고사항 알고 계세요? 여기 있는 소금법은요, CF 소금법은요, 인도 내 소금 생산 금지. 그 다음에 영국 소금 수입을 의무화해. 그런데 이 의무화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많이 부여한다? 세금을 높입니다. 그럼 이 말은 뭐야? 인도 사람들이 소금 한 번 구매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돈을 써야 된다 이 얘기지. 근데 소금도 필수잖아요. 근데 이렇게 세금을 많이 부여하니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지.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19페이지.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지방의료 서비스, 반바지 출근에 대해서 복무 위반이다. 경위서 제출하라.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불공정 채용 문제. 그러면서 AI 면접, 이런 것들. 저도 이제 AI 면접 몇 번 봤어요. 근데 몰라. 평가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도 다 불평등하다라고 생각하고 권리를 침해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시민 참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작용이 되는 거겠죠. 되시겠지? 그게 이제 19페이지까지 내용이었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이제 문제 또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뒤에 거는 그닥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20페이지 문제 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소수자와 그 다음에 청소년 인권, 청소년 이제 노동권에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문제풀이 한번 싹 하면은 크게 문제는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되시겠죠? 양이 좀 많아요. 우리 좀 잘 해봅시다. 되시겠지? 고생하셨습니다.